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에듀프리에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1년 동안 강의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 2달 동안은 기초강의죠. 그래서 기초강의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부동산공법이 무엇인지, 부동산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공법에 들어있는 법률이 6개가 현재 시험 법률이 예상되는데, 그 6개 법률의 가장 용어적인 기본적인 것들, 용어적인, 또 하나가 그 법률은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그리고 있는지 각 법률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거, 이것을 11월, 12월 2달 기본 강의로서 그걸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어떤 걸 설명드릴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공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 개념적인.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떤지 출제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부동산법 개념, 시험의 출제 경영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부동산공법은 무엇일까? 개념 정의.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민법에서 개념 정의합니다. 민법에 가보면 9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 하자. 그럼 토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정착물이 뭘까요? 정착물,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 뜻이죠.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이걸 합쳐서 말하자? 부동산이라 하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면 이 공법은 또 뭘까? 이건 다시 법이라는 개념을 둘로 나누죠. 공법은 첫째, 공법이란 법과 사법이란 법으로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법이라는 건 무슨 법을 말한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마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청이 누구고? 국민들 보고 니들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는 이런 법을 우리 뭐라 하자? 공법이라고 하자.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들, 이런 걸 다루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그걸 공법이라 하자. 그럼 이런 규제법의 성격은 무엇일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반하는 국민한테는 어떻게 될까? 그걸 위반하면 그 사람들은 처벌 규정에 들어갑니다. 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이런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공법의 특성입니다. 그럼 공법은 결국 사회질서 전체를 유지하거나 국가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 이걸 공법이라 하자. 그럼 부동산 공법 하면 합쳐버리면 어떤 뜻이 되죠?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토지나 또는 거기 있는 정착물, 대표적인 뭐죠? 바로 건축물이겠죠. 그런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하자? 규제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면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 하자. 그럼 결국 부동산 공법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하나의 재테크 기능으로 다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테크 기능만 있을까? 아닙니다. 투기 기능도 있습니다. 즉 일확천금을 누리고 또는 자기가 사가지고 좀 기간이 지나가지고 되팔아서 그 차익을 남겨버리는 이런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너무 많았었죠. 그럼 그런 걸 규제하자. 이게 부동산공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함부로 투기 세력화되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자. 이런 내용을 따르면 그걸 부동산공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공법은 우리나라 몇 개나 있을까? 먼저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 총 몇 개나 있을까? 약 1300개 정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약간 넘습니다. 현재는 1300개가 조금 넘는데, 이 1300개 되는 법률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약 10% 정도, 그게 10% 정도에서 약 1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강의할 때는 이거 120개 정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동안에 개정되고 또는 새로 제정되고 이러면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약 130개 정도를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 130개 되는 이걸 전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본다고 가정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30개 되는 법률을 다 공부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부동산 공법 하나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따는 것도 있는데 그 이 많은 법률을 다 공부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몇 개만 정리하자. 6개만 법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6개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보는 시험법을 하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달쯤 되면은, 그러니까 2016년 2월 달쯤 되면 이거 이제 공고를 합니다. 올해 이제 2027회죠. 27회 2016년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법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요거 시험법이다라는 걸 그걸 공고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올해와 같게 아마 6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최근 한 10년 가까이가 이 6개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을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 9개 법률까지도 시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죠? 그거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주시법 이런 것도 시험법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가 산림 같은 거, 산지 같은 거, 그거 파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산림법, 지금은 이제 그 더 세분화됐는데 그 중에 산지관리법 이런 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시험 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평생 업을 하면서 산 같은 걸 하나를 중개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시골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뭐 산거래가 좀 있을까? 이런 도심 한가운데서 산 평생 중개업을 해도 아마 거래하시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산림법 같은 거, 산지관리법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시험법에서 빼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몇 가지 6가지 법률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으로 하자라고 됐습니다. 그럼 6가지 법률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다. 첫째, 부동산공법이 뭐냐? 개념 정의하는 거. 그럼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법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고 이때 6가지 법률의 각각의 제목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린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이 좀 길죠?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우리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시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법률의 제목을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건 자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주워 들은 거 뭐 있을까? 이거 건축법 이런 것 정도로 들어갔을 겁니다. 건축법이라는 게는 뭐 농지법 이런 정도.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부동산공법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 보면 수험생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더냐? 부동산공법을 공포의 공법 이렇게 말하죠. 공포의 공법. 왜 공포일까요? 어려우니까 공포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락만 면할까? 이게 또 꿈인 이 정도로다.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이런 경우 있을 만큼 부동산공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이유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쓰는 용어일까요? 바로 행정청이 쓰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이 공법의 성격이 바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보고 이래저래 하는 법이다 보니까 행정청이 써먹는 용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법 같은 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민법 아닙니까? 그건 무슨 영역에 속한다? 그건 여기 공법이 아닌 사법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이란 한마디로 하면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법이라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은 왜 만들어 놨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죠. 혼자 살 때는 분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혼자 독립돼서 살 때 그걸 누가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일까? 그건 어떤 분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에 모여 살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어떤 권리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걸 예견하고 사전에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
저런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해결하자.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사실 사법이거든요. 그 사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바로 민법입니다. 그럼 이런 민법 같은 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옆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는 공법은 그게 아니고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법이다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을 공표공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용어들이 어렵다. 이 속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11월, 12월 달 2달 동안 강의 듣다 보면 하루에 모르는 단어가 100개씩은 나올 겁니다. 그럼 용어적이 100개부터 정리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제일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다른 욕심 낼 거 없다. 딱 두 가지만 정리한다. 첫째는 용어들하고 또 하나 각 법률이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을 그리고 있는지 이 법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저 법은 저런 내용을 이런 걸 정리하는 걸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잡아도 부동산법에 거의 반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결국 그 전체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문장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막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키포인트 되는 중요한 단어가 딱 막혀버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럼 문장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소화시켜서 내 거로 만드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급하다는 거. 그래서 공법의 어려운 점,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부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면 꼭 어디서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떠드는 아니면 저 우주에서 다른 데서 온 외계인 같은 그런 용어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만큼 말들이 참 어렵다. 자, 이쪽으로 잠깐 화면 옮겨볼까요? 여기 보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사진에다가 우리 그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여기다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놨습니다. 앞으로 수업하면서 여기 있는 걸 자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6개 법률 전체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사진 하나하나에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걸 설명을 들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거의 다 모르는 용어들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에서 쓰는 용어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조금씩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요거 개발제한구역. 근데 개발제한구역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면 알아듣고 그린벨트 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영어고 그린벨트가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하면 알아듣는다.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바로 이런들 용어들이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빨리 익혀라. 공법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 용어 정의를 먼저 이해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부동산공법을 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걸 왜 공포의 공법을 할까? 두 번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6개 법률이랬죠. 6가지만 있다 그랬는데 이 6가지 나오는 법률만 시험 본다 하더라도 이게 작은 거냐?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겁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 단일법 하나씩만 공부하는데 우리 부동산공법은 하나가 아니라 6개 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시험범에서 하나로 더 묶어서 부동산공법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개 법률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니까 이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벅찬 게 두 가지. 첫째는 용어가 어렵다. 두 번째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공법을 공포의 공법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중에 우리는 줄여서 공부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집을 냈었는데 그 요약집 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가 됐었냐? 올해 같은 기준으로 이제 26회 기준으로 236페이지였었습니다. 요약집 전체 페이지가 23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빡게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분량이 짠 건 아니죠. 근데 작년까지는 몇 페이지냐? 180페이지였었어요. 사실은 요약집을 줄여서 180페이지 정리했고 요거 위주로 정리하자 그랬었는데 25회 때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번 작년이죠. 강의 해보고 나니까 야 앞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어렵게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합격생 인원수하고 응시 대비로 봐서는 앞으로는 합격자를 더 줄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어렵게 날 거다. 그렇다면 이 페이지만 갖고는 안 되겠다. 180가 나갔다. 그래서 페이지를 236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공부하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30% 강의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업을 해서 시켰죠. 그랬더니 요약집에서 정확하게
34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죠? 그 40문제 중에서 저 236페이지들은 요약집에서도 34문제가 정답으로 요약집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흔히 우리가 말한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에서 저 정도로 다 적중률이 높다는 건 되죠. 그럼 이것만 공부해도 요약집 전공해도 그 올해도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었었는데 좀 이따 분석해 드릴 건데 여기서 34문제 나왔다면 된다. 따라서 이 방대한 공법을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실제로 다 어떤 분이 책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다 정리해보니까 무려 1200페이지가 나옵니다. 공법이 1200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1200페이지 되는 걸 다 공부해서 시험에 붙는다? 물론 공부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공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민법도 해야 되죠. 학개론도 해야 되죠. 중개사법도 해야 되죠. 공시세법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거 1200페이지 분량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려면 아마 3년 거치 5년 상환 한 8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량을 줄이자.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몇 페이지만 약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정도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것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많다고 해서 겁먹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몇 개 있다? 6개 법률이 있다. 근데 인터넷을 듣는 분들은 태반이 뭐 하시더냐? 그냥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머릿속에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초딩이 머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딩이 머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딩이 머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초월한 이미 뭐가 됐다? 노딩이 머리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노딩이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이럴 때 시절 머리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머리가 이젠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노딩이 머리가 돼가지고 애우지지도 않고 애웠다 생각하면 그거 며칠 가지도 못합니다. 며칠에도 가면 다행입니다. 어떤 때는 듣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머리입니다. 따라서 뭐밖에 없다? 노딩이한테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최선이냐? 물론 다른 거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애우는 거고 까먹으면 또 애우는 거고 이러다 보면 머릿속에 언젠가는 들어갈 까라냅니다.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자.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어떻게 된다? 소리내서 하십시오. 저도 강의하려면 공법 올해 개정된 거 제가 이제 책을 새로 쓰려고 찾아보니까 무려 이 개정된 그 출력을 해서 제가 법제책을 빼가지고 출력해보니까 무려 200페이지나 됩니다. 새로 개정되고 추가된 게 200페이지나 나오는데 그 200페이지 되는 걸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가 정리하고 애워야 강의할 때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애워지더냐? 안 애워집니다. 여러분들 머리나 제 머리나 노딩이 된 지는 오래돼가지고 안 애워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 들고 합니다. 소리내서 합니다. 그냥 보면서 소리내서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입으로 떠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입으로 자꾸 발음하면 훨씬 더 애워지는 게 빨리 애워진다는 거.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하십시오. 그래서 동영상을 듣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화면에서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근데 보입니다. 뭘 통해서? 저 렌즈를 통해서 전국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따라서 하십시오. 뭐 도서관 듣는 데는 앉아가지고 큰 소리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가정이나 듣거나 혼자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소리내서 따라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어떻게 소리내서 따라한다? 자, 첫째, 부동산 공법에는 몇 개가 있다? 몇 개 있다? 6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란다. 이 중에 130개 들어가면 약 6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법률이랍니까? 첫 번째가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하고 제가 선창하면 후창은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법률. 첫 번째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됐죠?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됐습니까? 자꾸 발음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할 때는 이건 인터넷은 원래 일방적이거든요.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듣는 분들이 지루하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점은 꼭 애워야 된다. 여러분들 봐야 된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짚어줄 때마다 같이 따라서 하자. 그래서 소리내서 자꾸 중얼중얼 거려야 애워집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성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엄마라는 그 발음을 할 때까지 언제쯤 발음합니까? 애가 태어나서 한 10개월, 돌되기 전 10개월쯤 되면 애가 이제 웬만한 기본적인 발음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다? 엄마, 맘마, 아빠 이거 배웁니다. 그러면 엄마란 말을 애가 뱃속에서 몇 번 정도 들으면 그 엄마란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약 5,000번 정도 들으면 애가 그 말이 입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태아교육 시킬 때도 자꾸 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가 애가 그걸 들으면서 청각을 발달하면서 거기에 뇌에 그 용어들이 자꾸 그 하나의 각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자꾸 말을 해줘야 애가 발달 능력이 빨라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눈으로만 쭉 쳐다볼 때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 가급적마자 소리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자꾸 발음하면 입에서 발음이 쉽게 떨어집니다. 근데 눈으로만 봤다 막상 발음하려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뭘 한다? 입으로 한다. 왜 입으로 할까? 입으로 떠들으면 입에서 발음이 되면서 뇌를 자극시킬 것이고 또 하나 그게 뇌 귀를 통해서 귀로다 해서 다시 귀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떠들면 복합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노딩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다? 반복이는데 이건 소리내서 외워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범위를 몇 개 들어있다? 6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이 합니다. 첫째,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게 6개 우리 시험법입니다. 자, 그럼 이 6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이 법률의 각각의 특성은 무엇일까? 뭘 다루는 내용일까? 자, 첫 번째,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핵심 단어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국토, 계획, 이용 이 단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첫째, 국토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국토라고 합니다. 자, 그 국토에다가 뭘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어떻게 하자? 이용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보전하자.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법률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돼. 근데 말이 너무 길어요. 길어서 줄였죠. 어떻게? 국토에다가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전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걸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하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체계는 다음 주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도시개발법은 뭐죠?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신도시를 만드는 것, 도시를 개발하는 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도시개발법이다 라고 들어있죠.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란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 합친 거야.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법. 그럼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화면 잠깐 이쪽으로 옮겨와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다시 이쪽에 보니까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한답니다. 자, 차이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의 내용이죠. 그럼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왜 만들어놨느냐? 신도시 건설은 왜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이제 학계론 시간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배웁니다. 수요라는 건 어떤 걸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거고 공급이라는 건 팔고자 하는 의사죠.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즉 집을 필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집을 공급해 주는 양이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더 올라가지고 집값이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자기 집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수요가 많으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공급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그렇게 폭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뭘 건설하자? 수도권 일대에다가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주택을 많이 져가지고 그 부족한 주택을 그렇게 공급해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에 신도시를 개발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제1기 신도시 만드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분당. 그래서 저 분당이 첫째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저쪽 일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일산. 그 다음에 저쪽 부천에 있는 거기는 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동.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삼본. 이 5개를 우리가 만다 제1기 신도시라고 하죠. 그 이외에도 계속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동탄에도 신도시 만들었고 저기 판교에도 신도시 많았고 저쪽 수원 광교라는 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보자.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그때 구역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그걸 우리 도시개발법. 여기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정비구역과 정비사업은 뭘까? 자,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요. 오래돼가지고 노후불량화 된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 건축물들을 요새 새로 져가지고 새 건물이 들어온 지역이 이 도시지역 안에 보면 곳곳에 서로 혼합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재하고 있죠. 그럼 이 중에 어느 지역만 보자 건축물들이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도 엉망이고 건축물들이 낡아 빠져서 붕괴하려고 했거나 이런 지역들은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음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즉 거기다 새로 도시를 기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걸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거, 철거하고 건축물을 새로 짓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그런 지정된 구역을 정비구역. 그래서 시행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그 법은 무슨 법이라 한다?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차이점, 위에 있는 도시개발 신도시를 새로 만들자.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만들어진 도시가 오래돼서 노후불량화되어 있으면 거기 있는 건축물만 철거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새로운 건물을 새로 짓자. 그런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영역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건축법. 우리가 어디다가 개발한다면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개발하자? 건축물 짓자는 얘기죠. 그런 건축물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그 건축물 짓는 걸 규제하는 법. 그게 무슨 법? 건축법.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받아야 됩니까? 건축 허가 받아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건축물 좀 허가 받아라. 또 허가 못 받으면 못 짓죠. 또 건축물 지으려면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또는 대지 안에다 건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져라.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자, 근데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뭐가 있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지을 때, 그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고 집니다. 사업계획 승인.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건축 허가 받고 짓는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건축법의 영역이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뭐다? 건축물을 짓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너무 작은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될 때, 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될 때, 많이 짓 때, 그럴 때는 건축법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짓는 주택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짓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고 거기다 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도록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도 함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규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주택이 자꾸 투기화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규제하는 법들이 바로 어디 들어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택법 하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주택을 지을 때, 많이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는다. 그때 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내용들. 두 번째, 주택을 짓는데 그런 이 안에 있는 주택을 지을 때 그런 건축법과 다른 건 규모가 많이 짓는다는 거고, 또 하나가 주택은 항상 투기화되기 때문에 투기화되지 않도록 또는 공급하는 사업체도 이런 주민들을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는 내용들을 어디서 다룬다? 주택법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주택법. 그럼 마지막 무슨 법? 농지법. 그럼 농지법은 무슨 내용이 다룰까요? 농지법은 농지와 관련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농지 소유. 아무나 함부로 하지 말라.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게 농지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농지에 대한 소유를 규제할까요? 농지는 주로 어디에 지정됩니까? 어떤 지역이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사전에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옛날에 뭐였을까? 산 아니면 논밭이었겠죠. 그죠? 농지 아니면 산지. 그런 데가 일반적이었었죠.
그럼 주로 어디를 먼저 개발합니까? 농지가 먼저 까뭉개지고 농지를 까뭉개서 개발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얼리 올라간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산을 까뭉개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언제든지 무슨 대상이 된다? 개발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도시 주변에는 농경지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뭘 산다? 도시 주변에 있는 농경지 사면 됩니다. 그럼 농지 사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좀 있으면 한다? 거기가 개발된다면서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런 투기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저쪽 평택에 보면 고덕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덕지구가 뭐 하는 데냐? 삼성전자 제3공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되는 예정이죠. 거기다 15조, 16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새로 거기다 삼성전자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돼버렸죠. 대박. 그러면 거기 있는 땅값이 얼마가 돼버렸더냐? 제가 처음에 그 지정되기 전에 알아보니까 2만 원 정도 했었대. 그 2만 원짜리 땅값이 지금 2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넘어가는 땅값이 돼버렸답니다. 2만 원짜리 밖에 안 되던 농지 땅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 200만 원, 300만 원 됐다니죠. 몇 배 오른 겁니까? 2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됐다는 건 200배가 오른 겁니다. 300만 원 됐다는 30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던 것이 그걸 만약에 한 평당 그렇게 되는 땅을 지금 만약에 10,000평만 갖고 있다면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럽죠? 예, 그런 땅이 어떻게 내가 가진 땅이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여튼 200배, 300배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죠. 농지는 개발됐다면 이건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땅값이 싸잖아요. 근데 그게 오른다. 그럼 그게 돈 되는 거죠. 명동에 있는 땅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서울 명동에 가면 땅 좋죠. 그죠? 사람들도 버겁게 되고 얼마나 거기 장사해도 뭐든지 다 잘 되죠. 좋잖아요. 누가 좋은지 모릅니까? 땅값이 얼마인데 평당 3억씩 되는데. 그럼 그런 건 평당 3억짜리 사가지고 올라봤자 3억 1,000만 원. 그럼 돈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게 200만 원이 된다. 이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농지는 언제든지 무슨 세력이 들어온다?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농지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만 소유하라는 얘기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이때 농업경영이라는 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 사람, 더 쉽게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농사질 사람들, 그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말을 써요. 경자유전, 나중에 설명할 거야. 경작하는 자만이 밭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경자유전이죠. 결국 농사질 사람만 농지 소유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해놓고 농사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말라. 물론 예외는 있겠죠.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업경영 안 하면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어디서 규제한다? 바로 농지법에서 그걸 규제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또 농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도 하고 또 하나 농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까뭉개서 언제든지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농지는 언제든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하는 데가 태반이 농지거든요. 이번에 세종시 만들어진 것도 어디다 만든 겁니까? 저 충남 그때 당시 연기군이 했었죠. 충남 연기군 그 일대에 있는 농경지를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세종시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어딘가 개발되는 일차적인 목표는 농경지를 까뭉개고 거기다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는 어차피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즉 농지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 위에다 공장을 짓거나 이와 같이 농사 짓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뭐라고 말하더냐? 농지 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이 무슨 말이다? 농사지고 있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거. 이게 농지 전용이야. 그럼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농지 전용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경미한 건 신고만 해도 좋다. 또 행정기관들은 농지 전용할 때는 그 협의라는 걸 거친 후에 농지 전용하라 해서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농지 전용하는 자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돈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 하려고 쓰더냐? 농지가 그만큼 없어진 것만큼 새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농지들을 보전 관리하는 데 들어갈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킵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원칙 100분의 30이라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럼 농지값이 만약에 이번에 다른 거로 까뭉개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내가 농지 전용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그게 몇 평이 되냐? 그 땅값이 만약에 공시지가로 1억짜리라면 1억짜리에 100분의 30? 30%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의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전용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런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것도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 무슨 법? 농지법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6가지 법률의 전체적인 특성을 쭉 한번 설명했죠? 자, 이걸 압축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압축하자. 첫 번째, 부동산권법에서 나오는 6개 법률이 첫 번째는 뭐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내용을 다룬다? 우리나라 국토에다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다룬다. 자, 두 번째, 신도시를 만들자. 그건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 된다? 노후 불량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새로 짓자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걸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다. 자, 네 번째가 무슨 법? 건축물을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자. 건축법. 자, 건축물 중에서 특히 주택이라는 거. 근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짓거나 그럴 때는 함부로 짓지 못할 걸 규제하고 또 주택에 대한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같은 데 투기 많죠? 그런 걸 투기를 방지하도록 해서 주택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라? 그럼 투기꾼들만 들어온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자만 법률용어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지 아무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도록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나 협의하고 또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켜서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자.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바로 농지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6가지가 우리 시험표에 들어가는 이런 법이라는 거,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단다. 그까지가 여러분들 전반부. 자, 그 다음에 개념 말고 두 번째 먼저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떻게 출제되느냐라는 걸 본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더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풀이 때 설명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가장 어떤 식으로 나는지 기본적인 개요고 속에 들어가서 출제 경향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하는 거. 이거 별도의 표가 하나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험에는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법이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떨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몇 문제씩 난다? 첫 번째,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문제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것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법이고 여기서 무려 12문제가 출제되죠. 도시개발법 6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7문제, 아니요, 다시 2문제. 농지법은 2문제죠.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12개, 6개, 6개, 7개, 7개, 2문제. 이렇게 출제하죠. 자, 이 중에 우리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제일 12문제가 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정리해야 나머지 법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국토이계 및 융에 여러분들이 먼저 시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더냐? 먼저 국토이계 및 융에 문제를 12문제를 먼저 냅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가 그 다음에 나고 도시 및 주거환경에서 6문제 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게 바뀝니다. 시험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7문제 나고 건축법이 그 다음에 7문제 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그 다음에 2문제.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서는 바꿔서 낸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왜 강의할 때는 건축법을 먼저 할까?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시험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건축법이 그 다음에 난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A형과 B형으로 나눠진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시험 문제가 A형과 B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A형과 B형 중에 어떤 사람들은 A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A형은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눈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A형과 B형은 섞어서 내는데 꼭 국토이계 및 이용을 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게 먼저 81번,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건 공법이죠. 81번부터거든요.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국법 시험 문제 이 범위입니다. 그럼 앞에는 1번부터는 어디 갔냐? 2차를 한꺼번에 보거든요. 2차를. 그럼 중개사법에서 먼저 몇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를 먼저 냅니다.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 있죠. 공시법과 세법. 여기서 다시 4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40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다시 81번부터 120번까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81번부터 여기 국토기밀 위반범위 나는데, 그것부터 순서가 쭉 나는데, 그때 A형과 B형을 어떤 식으로 낸다 되냐? 꼭 순서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A형도 마찬가지야. 국토위계및 위반범위 뒷부분이 먼저 나오고,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자가 뒷부분에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오고, 앞에 있는 무슨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고,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거. 그건 A형과 B형과 똑같죠. 근데 문제가 A형에서 보십시오.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이게 5가지가 있어. 80까지만 있다 치자. 그러면 이쪽 A형이 이렇게 돼 있다면 B형은 A형의 81번, 82번, 83번에 있던 걸 어디 내려다냐? 밑으로 내려버리고 84번, 85번인 걸 위로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81번 문제, 82번 문제, 83번 문제, 84번 문제, 85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난다면 그 중에 A형은 순서대로 그래. 82, 82, 83, 84, 85 이렇게 냈다. 근데 B형은 요거 84번에 있는 게 B형에서는 A형과 다르게 이게 84번이 81번이 되는 거고, 85번이 이게 82번이 되는 거고, 81번이 여기 83번, 82번이 84번, 83번이 이게 85번으로 이렇게 3개, 2개가 서로 엇교체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형과 B형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다고 해서 막 섞는 게 아니고 실제로 2개를 갖다 비교해보니까 무더기 몇 개 문제를 이쪽으로 끌어올리고 몇 개를 이쪽으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식으로 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6문제 낼 때 놓고 하죠. 3문제 위로 올리고 3문제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 만약에 6문제가 있겠었다면 6문제죠? 그러면 3문제 중에서 A형은 이렇게 냈다면 B형은 3문제를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 있던 3문제를 밑으로 내려서 A형과 B형은 이렇게 해서 6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버려. 3문제 이런 식으로 섞어버린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참 좋았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법률과 대통령령 불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별 출제문항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 분석한 거냐? 자, 우리 시험 문제 지문은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로 돼 있죠.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81번 문제에서 5개 지문인데 이 중에 정답이 3번이었대. 그럼 82번에서는 정답이 1번이었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40문제 이렇게 해서 120번 문제까지 했을 때 쪽 1번, 3번, 1번, 2번, 4번, 5번, 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번이 정답이었던 게 총 몇 개가 나오고 총 쉬어보고, 2번 했던 게 총 정답이 몇 개고, 3번 했던 게 정답이 몇 개고, 4번 했던 게 몇 개냐. 이걸 한번 쭉 다 쉬어봤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사실은 제가 이 분류표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류표는 옛날에 강의하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13회 때부터 제가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3회 때부터 26회까지 자료를 다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태반들이 어떻게 되냐? 비슷합니다. 어떻게? 자, 원래는 40문제니까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지문이 5개로 되어 있으니까 1번이 8개 나오고 2번이 8개, 3번이 8개, 4번이 8개, 5번이 8개 이렇게 나오면 공평하게 각 지문마다 정답을 골고루 섞어준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똑 맞춰서 8문제, 8개 이렇게 나오더냐? 그게 비슷한데 아니고 올해는 보통 7개에서 9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26회 때 거기 자료 보니까 1번이 8개 나왔고 2번이 9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5번이 이게 7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1번은 8개, 2번은 9개, 3번은 8개, 4번은 8개, 5번이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약 한두 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맞춰서 낸다는 거. 이건 의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번이 5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4번이 12개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매년 보면 비슷하게 한두 개 차이만 이렇게 난다는 건 이건 의도적으로 맞추겠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맞춰서 다 푼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100% 다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내가 3번이 정답인데 5번이라고 찍은 사람은 벌써 그것부터 틀려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근데 뭐가 문제죠? 자, 81번 풀었더니 정답이 1번입니다. 82번 풀었더니 이것도 정답이 1번입니다. 83번 풀었더니 또 정답이 1번입니다. 사람 돌아버립니다. 이때는. 왜 그렇죠? 이게 무슨 5개 지문 중에 어떻게 1번만 이렇게 쭈루룩 나오냐?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바꾸고 싶어 합니다. 딴 거로다. 그죠? 사람 심리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위에 게 맞는다는 게 전제될 때 이거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으로 다 이렇게 3개씩 나오면 여러분들이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어땠다? 4번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분명히 뭔가 한 군데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3개까지 나오는 건 총 40문제 중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111 또는 333 또는 555 이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말고 연속으로 3번까지 나오는 건 얼마든지 있지만 연속으로 4번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똑같은 번호가 2, 2, 3,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찜찜이 하여튼 그죠? 그런데 그런 건 크게 연연하지 말 것. 또 111 또는 333 이렇게 3번 정도 나오는 것도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똑같은 번호가 4번 나왔다? 그건 분명히 안에서 뭔가 하나를 딴 거로 바꿔 써야 될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자, 거기까지가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숫자 출제 문항서라는 거고 하나만 더 봅니다. 그건 뭐에 관한 거죠? 시험 문제가 숫자가 몇 개나 나느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숫자 별로 안 나니까 신경 쓰지 말랍니다. 도대체 출제 경향 분석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지 그건 아닙니다. 숫자는 시험 문제에서 대단히 많이 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시험 문제가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시험지 갖고 나옵니다. 여기도 실제로 시험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사실 원본입니다. 원본 형태 그대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되는데 이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갖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받습니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복수 정답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잘못해서 정답 없으면 이래버리면 그 전문가라는 출제원들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히 우리 말하듯이 개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분들 얼마나 입장이 진 난참입니까? 말로는 전문가였는데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칠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문제에서 오류 나오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럼 어떤 걸 문제 내면 가장 확실하죠? 숫자 내면 숫자는 확실한 겁니다. 3년 끝이야. 3년이죠. 2년 그건 틀린 겁니다. 1년 틀린 겁니다. 문제를 그런 거 내는 건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숫자에서 직접 정답했던 게 40문제에서 17문제입니다. 17문제가 숫자와 관련된 정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지문폼이라는 건 정답은 아닌데 5개 지문 중에 하나에 숫자가 들어있던 그런 문제 수가 7문제가 있었죠. 그럼 결국 직접 정답으로 다 숫자가 들어있던 게 17문제. 정답은 아니지만 지문 중에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7개. 그럼 17개, 7개. 몇 개입니까? 무려 24문제가 숫자와 관련이 됩니다. 이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년도 것도 없지만 적어도 25개 내지 30개 가까이가 뭐와 관련된 것들? 숫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숫자거든요. 이놈의 숫자는 애우면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숫자 공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반복학적으로 한수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숫자 개념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소리 다루지 말도록 하는 거 그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보니까 상중하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근데 상은 여러분들이 손대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몇 문제? 약 8문제 내지 10문제는 여러분들이 손대지 못하는 문제들을 낸다. 왜? 절대평가다 보니까 60점을 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어려운 문제 한 10문제 정도 냅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건 하. 근데 하라는 건 뭐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거. 이걸 많이 내주면 과락을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 풀려니까 무려 중이 하가 15문제입니다. 16개면 이렇게 40점이거든요. 그럼 15개면 37.5점. 적어도 거기다 나머지 찍으면 과락은 면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공법 과락은 아마 면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득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 상급 문제는 손대지 못할 문제를 이해하시고 중급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고 하급은 지분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가 많이 나는 해일수록 그건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26개 시험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더 깊이 들어가는 분석은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그때 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 정리는 뭐죠? 자, 이번 거 마지막 정리하자. 부동산 공법이란 뭐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 하자. 부동산 공법 우리 시험 보면은 총 130개 되는 그런 법률 중에서 우리 공법에서 시험은 6개 보면 우리 시험 보도록 하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난이도가 상당히 요새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 알아도 과락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평균 60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60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은 빼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약집에서 몇 페이지? 236페이지, 약 250페이지에 되는 분량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80점 넘을 수 있는 공부는 된단다. 근데 그걸 다 할 때 80점이니까 국어의 70 내지 80%, 요 내용의 7, 80%만 알면 그게 60점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요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